서울 종로구 익선동.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한옥식당. 30년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온 노포의 이름은 은행나무였다. 가을 아침 햇살이 처마 끝에 부서졌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늙은 은행나무가 황금빛 잎사귀를 떨구고 있었다. 100년을 훌쩍 넘긴 노목이었다.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마치 별처럼 흩어져 마당을 덮었다. 이른 새벽 5시. 74세 강옥부는 평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그녀의 아침 의례였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익숙한 시간을 따랐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30년의 세월을 되짚어 가는 듯했다. 앞마당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손끝이 시렸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부엌 문을 열자 익숙한 어둠이 그녀를 맞았다. 30년 동안 손에 익은 자리, 손을 더듬어 전등을 켰다. 노란 백열등 불빛이 부엌을 비추자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무쇠솥들과 백자 그릇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옥부는 솥에 사고를 안 쳤다. 어제 저녁부터 우려둔 국물이었다. 30년 동안 그녀가 끓여낸 사골은 셀 수도 없었다. 그 진하고 뽀얀 국물 속에 그녀의 청춘과 노년이 모두 녹아 있었다. 부엌 한쪽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30년 전 처음 식당을 열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와 남편 강민호가 식당 입구에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43이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행복했다. 한평생 부모님 봉양에 매달리던 강옥분과 막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강민호는 늦가을 결혼식을 올린 뒤 모든 것을 털어 이 작은 한옥을 얻었다.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강옥분의 시선이 오래도록 남편의 얼굴에 머물렀다. 사진 속 강민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다.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 평생을 묵묵히 일했고 평생을 묵묵히 견뎠던 사람. 5년 전 그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짓눌렀던 누명을 끝내 벗지 못한 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부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마당의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강옥부는 앞치마 자락으로 눈을 훔쳤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오늘은 마지막 영업일이었다. 마지막 손님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차려내야 했다. 이 동네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였다. 골목 끝에 한옥들이 하나둘 흘려나갔다. 그 자리에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변해갔다. 강옥부는 오랫동안 버텼다. 30년의 추억이 깃든 이 식당을 차마 닫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른이 넘은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함께 식당을 지킬 사람이 없었다. 부엌 일을 마치고 강옥부는 마당으로 나섰다. 은행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가지를 올려다보았다. 잎사귀들이 황금빛으로 일렁였다. 이 나무는 식당보다, 그녀보다, 그녀의 남편보다 오래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살 것이다. 다만 그 곁을 지키던 한옥은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마당 구석에는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다. 30년 전 남편이 직접 손수 만든 평상이었다. 강옥부는 그 위에 잠시 앉았다. 평상의 나뭇결이 거칠게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다. 손님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30년 동안 이 식당의 문을 두드린 수많은 사람들, 동네 어르신들, 단골 손님들, 우연히 들렀다 단골이 된 이들, 처음 만난 손님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손님, 그 중에서도 그녀의 기억 속에 가장 또렷이 남은 한 사람이 있었다.
매주 토요일 정오 12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사. 단정한 회색 정장에 작은 가죽 가방을 든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 넘겨진 그 신사. 30년 가까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시켜 먹던 그 사람. 강옥부는 그를 쉼터의 신사라 부르곤 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불렸다. 그가 오는 토요일 정오마다 식당은 묘하게 고요해지곤 했다. 그는 식사 후에 늘 한참 동안 마당의 은행나무를 바라보다 돌아갔다.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업일이었다. 강옥분의 가슴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채워졌다. 그가 오늘도 올까? 마지막 그 시간에 그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앉아줄까?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다. 골목길 끝에서 시작된 새벽이 익선동을 천천히 깨우고 있었다. 멀리서 첫차 소리가 들렸다. 도시는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강옥부는 평상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단단히 묶었다. 마지막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그리고 30년 동안 짊어져온 그 무거운 짐을 오늘 마침내 내려놓기 위해. 비록 그녀 자신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30년의 침묵이 마침내 입을 여는 날. 오전 11시 45분. 식당 입구의 풍경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처마 아래 작은 등이 흔들렸고 격자 문창에는 햇살이 곱게 스며들었다. 마당의 은행나무는 가을의 한복판에서 황금빛을 떨치며 서 있었다. 마지막 영업일이라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일찍부터 식당을 찾았다. 단골 어르신들, 옆집 떡집 주인, 골목 끝 세탁소 영감님, 모두가 강옥분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러 왔다. 사장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보리굴비를 먹나. 강옥부는 손님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30년의 시간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깊은 감사의 미소였다. 식당 안은 평소보다 2배는 분주했다. 부엌에서는 사골 국물이 끓고 있었고 갈치 굽는 향이 마당까지 퍼졌다. 보리굴비가 솥에서 자작자작 졸여졌다. 노릇하게 부쳐낸 두부 부침이 접시에 가지런히 놓였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한옥의 처마 아래에 부드럽게 번졌다. 어떤 이는 30년 전 처음 이 식당을 찾았던 날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왔던 추억을 이야기했다. 강옥부는 그 모든 풍경을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입구로 향했다. 11시 50분, 11시 55분, 곧 정오였다.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12시, 종로의 어느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진 그 순간, 식당 입구의 격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회색 정장, 손에 든 작은 가죽 가방,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 깊고 차분한 눈빛, 그리고 등은 여전히 곧았다. 쉼터의 신사, 76의 윤재현이었다. 식당 안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모였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를 알고 있었다. 30년 가까이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던 사람.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윤재현은 가벼운 목례로 좌중에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늘 그러했듯 한옥의 가장 안쪽, 마당의 은행나무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로 향했다. 강옥분이 그에게 다가갔다.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윤재현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 속에 무언가 정해진 결의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오늘도 와야지요. 마지막인데. 짧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 위에 묘한 울림이 얹혀 있었다. 강옥부는 평소처럼 그가 시키지도 않은 차를 먼저 내왔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첫 의식이었다. 따끈한 보리차였다. 윤재현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잠시 그 온기를 음미하듯 눈을 감았다. 그의 단정한 자세, 곧은 어깨, 차를 마시는 차분한 손길. 그 모든 모습에는 한 세대 전 한국 신사의 품격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한문학 교수였다는 사실은 30년의 어느 시점에 강옥분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어디 살고 가족이 있는지, 어떤 사연을 안고 매주 이곳에 오는지 그녀는 한 번도 묻지 못했다. 윤재현은 늘 정확한 사람이었다. 매주 토요일 정오 1분도 어긋나지 않게 도착했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들기름 막국수와 보리굴비 정식.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음식을 청한 적이 없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늘 마당의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봄에는 새잎이 돋는 모습을, 여름에는 무성한 그늘을,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드는 잎을, 겨울에는 가지만 남은 앙상한 자태를, 30년의 사계절을 그렇게 바라보았다. 오늘도 그러했다. 강옥분이 음식을 내오는 동안 윤재현의 시선은 줄곧 마당의 나무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옆얼굴이 가을 햇살을 받아 더 깊은 음영을 그렸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길고 조용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모습 같았다. 강옥부는 보리굴비를 한 점 한 점 정성스레 발라놓은 접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들기름 막국수의 고소한 향이 식탁 위로 올랐다. 오늘은 특별히 정성껏 차렸어요. 윤재현은 잠시 음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옥분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가에 가는 주름이 잡혔다. 사장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은 30년 내내 늘 정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강옥분의 가슴을 묘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자리를 떴다. 부엌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휘청거렸다. 30년이었다. 그가 처음 이 식당을 찾은 것이,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이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떠나면 그녀는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를 식당 밖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매주 토요일 정오에 와서 식사를 마치고 은행나무를 바라보다 떠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였다. 그녀의 남편이 떠난 뒤에도, 동네가 변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리가 하얗게 새는 동안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쉼터의 신사, 그가 떠나면 그녀의 30년도 함께 떠나갈 것이었다. 강옥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 속에 단정히 앉아 묵묵히 식사를 하는 노신사. 그의 등은 여전히 고닫고 어깨에는 무언지 모를 무거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무거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그 무거움이 마침내 입을 열게 되리라는 것도. 강옥분이 부엌에서 다음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한 장면이 떠올랐다. 30년 전 1996년 가을의 어느 저녁이었다. 그때의 그녀는 46, 식당을 연 지 3년째였다. 처음에 어려움을 넘기고 조금씩 단골이 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남편 강민호는 부엌 일과 장보기를 도왔고 그녀는 손님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그 작은 한옥 식당을 함께 가꾸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가을, 한 사람의 방문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시동생 강성일이었다. 42의 강성일은 강민호의 5살 어린 동생이었다. 머리가 영민하고 야심이 컸던 그는 일찍이 작은 건축자재 회사를 차렸다. 한때 사업이 잘 풀려 동네 어른들에게 사장님,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가을, 그의 사업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있었다. 강성일은 며칠 동안 형의 식당을 찾지 못한 채 외곽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약값도 밀려 있었다. 거래처에 갚을 돈도 있었다. 결국 그는 형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식당의 마지막 손님이 나간 직후였다. 강성일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까칠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강옥분이 그를 맞이했다. 도련님, 어쩐 일이세요? 식사하셨어요? 강성일은 입술을 깨물었다. 형 어디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단단한 긴장이 묻어 있었다. 강옥부는 안 좋은 예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부엌에서 일하던 남편을 불렀다. 강민호와 강성일은 식당 안쪽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평소에 가족들이 식사를 하거나 쉬는 공간이었다. 미닫이 문이 닫혔다. 그러나 곧 안에서 두 사람의 언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성일이 말하고 강민호가 듣는 듯했다. 그러나 점차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강민호의 차분하던 음성이 점점 높아졌다. 강옥부는 부엌 일을 하다 말고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귀에 단편적인 말들이 들렸다. 형, 한 번만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이번만. 도대체 몇 번째 이번만이냐. 형, 내가 어머니 약값까지 도박판에 갖다 부었다는 거 모를 줄 알았냐. 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강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막 그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성일이 비틀거리며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입가에 가는 핏자국이 보였다. 형, 후회할 거야. 그는 강옥분의 옆을 스쳐 지나 식당의 뒷문으로 사라졌다. 식당 뒷마당. 은행나무가 서 있는 그곳이었다. 강옥분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강민호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 깊은 후회와 분노가 어지러이 교차했다. 여보, 도련님이 내버려둬. 술이 깰 때까지 좀 있다 오게.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강성일은 돌아오지 않았다. 강옥부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가 뒷마당으로 향했을 때 가을밤의 어둠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은행나무 아래 그곳에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강성일이었다. 나무 뿌리께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잎사귀들을 적시고 있었다. 강옥부는 비명을 질렀다. 강민호가 달려 나왔다. 두 사람은 강성일을 부축해 식당 안으로 옮겼다. 구급차를 불렀다. 그러나 강성일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을 거두었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경찰이 왔다. 식당이 수색되었다. 강민호와 강성일이 마지막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두 사람이 다투었다는 사실, 강민호가 강성일을 때렸다는 사실, 모든 정황이 강민호를 향해 있었다. 강민호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날 밤, 강옥부는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은행나무 아래 강성일이 쓰러져 있던 그 자리를 가을바람이 한옥의 처마를 흔들었다. 잎사귀들이 황금빛으로 흩어졌다. 수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강민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가 강성일을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의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강성일이 어떻게 머리를 다쳐 은행나무 아래까지 갔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강민호가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가을밤의 비극. 그 소문은 마치 황금빛 잎사귀처럼 골목 구석구석에 흩어졌다. 강민호는 그날 이후 사람이 변했다.
말을 잃었다. 웃음을 잃었다. 식당 일을 도왔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부엌에서 음식만 만들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동네의 의심과 손가락질을 받아냈다. 강옥부는 남편의 결백을 믿었다. 그가 동생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가 그날 죽일 만큼 동생을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 역시 알 수 없었다. 강성일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날 이후 식당의 뒷마당 은행나무는 강민호 부부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다. 매년 가을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나무는 매년 그들에게 그날의 비극을 상기시켰다. 식당은 닫지 않았다. 강옥분이 결심한 것이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와 남편의 결백은 이 자리에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비극이 일어난 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골목 안에서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발걸음을 돌렸다. 식당 앞을 일부러 피해가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는 강옥분의 면전에서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는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형이 동생을 죽였대.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어떻게 가. 음식 맛은 좋아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손님이 끊겼다. 한 달, 두 달, 세 달. 식당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다. 강민호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그는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결백조차 큰 소리로 외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강옥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남편 대신 동네를 돌아다녔다. 부녀회 모임에 나갔다. 옆집 떡집에 떡을 사러 갔다. 골목 어귀의 채소 가게에서 채소를 골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에 꽂혔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우리 남편은 결백해요. 그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녀의 등을 곧게 세웠다. 겨울이 왔다. 첫 손님이 다시 식당을 찾은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5달 만이었다. 골목 끝의 노부부였다. 평소 강옥분이 명절마다 떡을 가져다 주던 분들이었다. 두 분은 말없이 식당에 들어와 보리굴비 정식을 시켰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노부인이 강옥분의 손을 잡았다. 옥분이 잘 견뎌요. 그 한마디에 강옥분은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다. 조금씩 사람들이 돌아왔다. 1년이 지나자 손님이 늘었다. 그러나 강민호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시선을 안고 살아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부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손님들 앞에 서지 않았다. 식당의 모든 접점은 강옥분이 맡았다. 밤마다 두 사람은 식당 마감 후 마주 앉았다. 부엌의 등불 아래에서 강민호는 묵묵히 술잔을 기울였다. 강옥부는 그의 옆에 앉아 그가 마시는 술을 함께 마셨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어느 늦은 밤, 강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옥부나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동생을 때린 건 사실이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어. 내가 때린 건 뺨 한 대였어. 그 애가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 강옥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날 이후로도 강민호는 그 말을 2번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결백은 그 작은 부엌, 두 사람만의 공간 안에서만 받아들여졌다. 세월이 흘렀다. 5해, 10해, 20해. 식당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단골들이 늘었다. 강옥분의 음식 솜씨가 동네에 알려졌다. 그러나 강민호는 평생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손님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저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다. 그가 늙어가는 모습을 강옥부는 부엌에서 매일 지켜보았다. 그의 어깨는 점점 굽었다. 그의 머리는 빠르게 새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늘 풀리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 5년 전 봄, 강민호는 폐암 진단을 받았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큰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강옥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다. 남편이 30년 동안 안고 살아온 그 무거움이 결국 그의 몸을 갉아먹은 것을. 병상에서 강민호는 점점 야위어갔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맑아졌다. 마지막 순간 그는 강옥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옥분아, 미안하다. 너에게 짐만 지웠어. 무슨 짐이요? 우리는 함께였잖아요. 그래도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한 게 그게 한이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강옥부는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작은 가족장이었다. 시동생 강성일의 가족은 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강민호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집 식구들이었다. 강옥분도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한 사람이 익명으로 보낸 조의금이 있었다. 흰 봉투에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흰 국화꽃 한 송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 강옥부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뒤 강옥부는 5년 동안 홀로 식당을 지켰다. 외로움보다 더 무거운 것은 책임감이었다. 남편이 평생 결백을 외치지 못한 이 자리, 그녀라도 지켜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식당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재개발이라는 외부의 압력도 그녀를 밀어붙였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다. 올해 가을, 30주년이 되는 해, 그 가을에 식당을 닫기로.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한이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그것을 안 채로 식당의 마지막을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이 바로 그 한이 풀리는 날임을. 강옥분이 처음 윤재현을 본 것은 강민호의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1997년 가을이었다. 그날도 가을이었다. 마당에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토요일 정오, 점심 손님들이 막 들어차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식당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신사가 들어섰다. 46, 7쯤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단정한 회색 양복, 손에 든 작은 가죽 가방.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시선은 식당 안을 천천히 훑었다. 강옥분이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자리는 안쪽에 있습니다. 신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안쪽의 자리, 마당의 은행나무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는 메뉴를 펼쳤다.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들기름 막국수와 보리굴비 정식 부탁드립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그는 줄곧 마당의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강옥부는 그 옆모습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 나무에게 말을 거는 사람의 모습 같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천천히 한 점을 음미했다. 식사를 하는 그의 손길이 매우 정갈했다. 자세는 곧았다. 그는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다시 한참 동안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다가오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다. 강옥분이 영수증을 건네는 동안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식당을 나섰다.
다음 토요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가 다시 왔다. 같은 자리, 같은 메뉴, 같은 침묵.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에도, 또 그 다음 토요일에도 처음 몇 달은 그가 누구인지 의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강옥부는 그를 한 명의 단골 손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 정오 12시 정각에 도착하는 신사. 1분도 어긋남이 없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도 그는 왔다. 그의 발걸음은 한결같았다. 그의 표정은 한결같았다. 그의 침묵도 한결같았다. 어느 겨울날 폭설이 내렸다. 골목길이 눈에 묻혔다. 강옥부는 그날 그가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12시 정각, 식당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그의 어깨에 눈송이가 쌓여 있었다. 그의 구두에 흙탕물이 묻어 있었다. 강옥분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이런 날에도 오셨어요? 그는 옅게 웃었다. 제 약속이니까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강옥분의 마음에 묘하게 남았다. 누구와의 약속. 그는 그 약속을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또 어느 봄날, 강옥분이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다. 손님은 한문학을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언제 들었는지는 그녀 자신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다른 손님이 말해주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그는 옅게 웃었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 대해 처음으로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그 후로도 그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가족이 있는지, 어디 사는지, 무슨 사연을 안고 매주 이곳에 오는지 강옥부는 묻지 않았고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어떤 흐름이 생겼다. 그가 들어서면 강옥부는 그가 시키지 않은 차를 먼저 내왔다. 그는 그 차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천천히 음미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의식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쉼터의 신사라 부르기 시작했다. 누가 처음 그렇게 부른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매주 토요일 정오, 그 한 시간 동안 식당은 그의 쉼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식당의 시간은 잠시 멈추는 듯했다. 세월이 흘렀다. 그는 점차 늙어갔다. 검은 머리가 회색으로 변했다. 회색이 다시 흰색이 되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곧았으나 발걸음은 조금씩 느려졌다. 그의 가방의 가죽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가 손에 든 그 작은 가방은 30년 동안 그의 일부였다. 5년 전 강민호가 떠난 후 첫 토요일이었다. 그날 12시 정각에 그가 평소처럼 들어섰다. 강옥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던 시기였다. 그는 그날 평소와 달랐다. 자리에 앉기 전 그는 강옥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 짙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강옥부는 놀랐다. 그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그렇게 인사를 건네주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고맙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얼굴에 어린 그늘이 어느 때보다 깊어 보였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오늘 마지막 영업일에 그는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30년의 마지막 토요일, 30년의 마지막 정오, 30년의 마지막 식사가 그의 앞에 차려져 있었다. 오후 1시 30분이 지났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거의 떠나고 없었다. 강옥부는 마지막 손님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떡집 주인이 강옥분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골목 끝 어르신들이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다. 한 가족이 식당의 격자 문 앞에서 마지막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동안 윤재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그는 이미 식당을 떠났을 시간이었다. 그는 늘 1시쯤 식사를 마치고 30분쯤 은행나무를 바라보다 떠났다. 그러나 오늘은 식사를 마친 지 1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옥부는 그것을 느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다. 오후 2시, 식당 안에는 강옥분과 윤재현, 두 사람만 남았다. 가을 햇살이 격자 문창을 통과해 마룻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당의 은행나무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한 잎, 또 한 잎. 황금빛 잎사귀들이 천천히 떨어졌다. 강옥부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그릇들을 닦아 가지런히 쌓았다. 솥들을 비웠다. 가스불을 꺼두었다. 모든 동작이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차오르는 것이 있었다. 부엌의 작은 창을 통해 그녀는 윤재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마당의 은행나무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결의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강옥부는 마지막 차를 끓였다. 30년 전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보리차였다. 그녀는 두 잔을 들고 윤재현이 앉은 자리로 다가갔다. 오늘은 평소보다 오래 계시네요. 윤재현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있었다. 실은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 그것은 30년 동안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다. 강옥부는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보리차 잔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재현은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따스함을 한참 음미했다. 그리고 깊이 호흡을 들이마셨다. 사장님, 술 한 잔 청해도 되겠습니까? 강옥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그가 그녀에게 술을 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 네, 가져올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술병과 잔 2개를 들고 돌아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즐겨 마시던 청주였다. 강옥분도 가끔 남편과 함께 한 잔씩 기울이곤 했다. 그녀는 윤재현의 잔에 술을 따랐다. 윤재현은 그녀의 잔에도 술을 따랐다. 두 노인은 잠시 잔을 마주 들었다. 술잔에 가을의 햇살이 어렸다. 사장님, 윤재현이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제가 이 식당을 찾아온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강옥분의 가슴이 천천히 두근거렸다. 그녀는 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30년을 미뤄온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떨림이 어렸다. 그의 시선이 잠시 마당의 은행나무를 향했다. 황금빛 잎사귀가 가을 햇살 속에 일렁였다. 그 모습에 그의 눈이 가만히 가라앉았다. 오늘 이 식당이 문을 닫는 줄 저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강옥부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표정에서도 보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사장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윤재현은 잔을 들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입가에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어렸다. 오늘 식당이 닫히기 전에 제가 사장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옥분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 무엇 말씀이세요? 윤재현은 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사장님의 시동생, 강성일 씨가 돌아가신 그날의 진실 말입니다. 가을 햇살이 갑자기 어두워진 듯했다. 강옥분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녀는 손으로 식탁의 끝을 잡았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손님, 그날을 어떻게 아세요? 윤재현의 눈에 깊은 회한이 어렸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옥분의 입에서 옅은 숨이 새어나왔다. 제가 그날 이 식당에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시동생이 돌아가신 그날, 저는 이 식당의 뒷마당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윤재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30년 동안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가을 햇살이 마룻바닥에 천천히 그림자를 움직였다. 마당에 은행나무가 가는 바람에 흔들렸다. 잎사귀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내렸다. 강옥부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한 모금을 마셨다. 그 쓰고 따끔한 맛이 그녀의 가슴 속으로 내려갔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세요. 윤재현은 깊이 호흡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3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마침내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 가을, 저는 한문학을 막 가르치기 시작한 신임 강사였습니다. 윤재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길어올린 소리처럼 무거웠다. 그때 저에게는 5살 어린 친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재석, 영민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에 빠진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강옥분의 가슴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그의 말을 들었다. 제 동생은 작은 건축자재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바로 강성일 씨였습니다. 강옥분의 눈이 커졌다. 동생이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은 사고 1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강성일 씨라는 사람이 사업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한미천 잡겠다고 했습니다. 윤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다. 동생은 회사 일과 함께 강성일 씨가 드나들던 도박판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판이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도박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강옥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시동생이 도박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줄은 몰랐다.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 회사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큰돈이었습니다. 강성일 씨와 제 동생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그 돈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잔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결국 강성일 씨는 회사 자금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제 동생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형, 그러니까 강민호 씨에게 다시 한번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재현은 깊이 호흡을 들이마셨다. 제 동생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성일 씨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동생은 분노했습니다. 그날 강성일 씨가 형에게 돈을 빌리러 이 식당에 온다는 사실을 동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마룻바닥을 비추었다. 그날 저녁, 동생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성일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형 식당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윤재현의 눈가가 젖었다. 저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동생을 따라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강옥분의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았다. 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강성일 씨는 이미 형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식당의 뒷마당, 은행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동생은 강성일 씨가 형에게 돈을 받고 나오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돈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그 은행나무 아래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가을 저녁의 어둠이 천천히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때 안에서 두 형제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성일 씨의 격앙된 목소리, 강민호 씨의 분노한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윤재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30년 전의 그 장면이 그의 눈앞에 다시 펼쳐졌다. 잠시 후 강성일 씨가 뒷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에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은 가벼운 출혈이었습니다. 그는 입에서 피를 닦으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이 다시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마당의 은행나무로 향했다. 제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형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성일 씨가 형에게 자기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동생은 의심했습니다. 윤재현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어렸다. 동생은 강성일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마주쳤습니다. 동생이 강성일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나한테 떠넘겼지. 동생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윤재현의 손이 떨렸다. 저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힘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강성일 씨도 술이 깬 듯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격하게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다. 그때 동생이 강성일 씨를 세게 밀쳤습니다. 격렬한 힘이었습니다. 강성일 씨는 뒤로 휘청거리며 은행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나무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비틀거리다 천천히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옥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을 마침내 듣고 있었다. 윤재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이어졌다. 강성일 씨는 잠시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윤재현은 깊이 흐느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강성일 씨가 식당 뒷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에서 다시 발견되었다는 것을, 그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을.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식당 안으로 흘러들었다. 마룻바닥에 윤재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강옥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30년의 의문이 마침내 답을 얻고 있었다. 윤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어 눈가를 닦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강옥부는 그가 말을 이어가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강성일 씨가 식당으로 들어간 후 동생과 저는 마당에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강성일 씨를 너무 세게 밀친 것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윤재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저는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사과해라.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으니 함께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거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이 어렸다. 동생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강성일 씨를 다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자금, 횡령건까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강성일 씨가 자기를 모함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윤재현의 손이 잔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동생은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저를 두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저는 동생을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윤재현의 시선이 마당의 은행나무로 향했다. 저 혼자 은행나무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의 한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성일 씨가 식당 안에서 다시 마당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은행나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쓰러졌습니다.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부상이 안으로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재현은 깊이 흐느꼈다. 강성일 씨는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입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강옥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윤재현의 목소리가 깨졌다. 동생이 도망친 후 저 혼자 강성일 씨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망쳤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 그가 제 동생에게 밀쳐져서 머리를 다쳤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안고 도망쳤습니다. 윤재현은 깊이 호흡을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저는 동생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자기 자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강성일 씨가 죽었다고, 우리가 그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윤재현의 손이 떨렸다. 동생은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저 밀친 것뿐이라고. 그러나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그 한 번의 밀침이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윤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다시 은행나무로 향했다. 황금빛 잎사귀들이 천천히 떨어졌다. 동생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외국으로 도망가겠다고. 한국에 남아 있으면 자기가 결국 발각될 거라고. 저는 동생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어렸다. 동생은 다음 날 한국을 떠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모아서, 그리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무명의 노동자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윤재현은 깊이 흐느꼈다. 강민호 씨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저는 며칠 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동생은 이미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하면 동생은 국제 수배자가 됩니다. 잡혀서 한국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윤재현의 목소리가 깊은 떨림으로 가득 찼다.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옥부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윤재현은 손수건으로 다시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민호 씨가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살인자로 의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이 어렸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민호 씨와 사장님께, 그리고 강성일 씨의 영혼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를 하기로.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이 식당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재현의 시선이
다시 은행나무로 향했다. 그 은행나무는 강성일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매주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장님과 강미무 씨에게도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치지 않고 윤재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캐나다에서 동생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강옥분이 고개를 들었다. 동생은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그날 캐나다의 어느 호숫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을 견딜 수 없다. 미안하다. 형. 그것이 동생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재현은 깊이 흐느꼈다. 동생은 30년 전 그날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동생의 죄와 저 자신의 침묵, 두 가지 모두를 안고 그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어렸다. 강민호 씨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평생 안고 살았던 그 누명을 제가 한마디만 했으면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마디를 끝내 못했습니다. 윤재현은 강옥분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5년 전 강미무 씨의 장례식에 익명으로 조의금을 보낸 것은 저였습니다. 흰 국화꽃 한 송이와 함께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죄였습니다. 강옥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날 그 흰 봉투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식당이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30년 동안 거짓, 침묵으로 사장님과 강민호 씨를 고통 속에 살게 한 죄, 깊이 용서 빕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마룻바닥을 비추었다. 마당에 은행나무가 가는 바람에 흔들렸다. 황금빛 잎사귀 하나가 천천히 식당 안으로 날아들었다. 그것은 마치 30년 전의 그날, 강성일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그 잎사귀와도 같았다. 강옥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식당의 어느 빈 자리를 향해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남편 강민호가 평생 앉아 부엌일을 마치고 잠시 쉬던 자리였다. 30년 동안 누명을 안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의 자리.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수한 감정들이 폭풍처럼 일어났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무엇. 남편이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그 누명, 동네 사람들의 시선, 부엌에서만 살아야 했던 그 답답함. 어느 밤 그녀에게 내가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 모습. 폐암 진단을 받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던 그 눈빛.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한 게 한이다라고 흐느끼던 그 음성. 이 모든 것이 윤재현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달라졌을 일이었다. 강옥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식탁 위에서 흔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천천히 솟아올랐다. 30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30년 동안 내 남편이 그 죄를 안고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을 견뎠어요. 부엌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다 폐암에 걸려서 결국 떠났어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손님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우리 남편이 그 누명을 벗고 살았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의 음성에 깊은 회한이 어렸다. 그것은 30년의 무게가 담긴 사죄였다. 강옥부는 흐느꼈다. 3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슬픔이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윤재현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두 노인이 가을 햇살 속에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슬픔을 토해내고 한 사람은 그 슬픔을 받아내고 있었다. 긴 시간이 흘렀다. 강옥분의 흐느낌이 천천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붉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흐르기 시작한 슬픔 너머로 점차 차분해지고 있었다. 손님,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손님은 동생을 사랑하셨군요. 윤재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네, 사장님.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돌봤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만 남았습니다. 동생은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의 평생을 짓누르더라도, 그때 저는 동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강옥부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다. 손님이 동생을 사랑한 마음을 저는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남편도 동생을 사랑했어요. 그날 동생을 한 대 때린 것을 평생 후회했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자기가 동생을 때렸다는 사실을 더 후회했어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윤재현은 그녀의 말에 깊이 흐느꼈다.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강옥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의 은행나무로 향했다. 황금빛 잎사귀들이 가을 햇살 속에 일렁였다. 손님은 동생을 사랑해서 침묵하셨고 우리 남편은 동생을 사랑해서 그 한 대를 후회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결국 자기 동생을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다. 그날 그 일은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비극이었어요. 손님 동생은 강성희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도 강성희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강성일도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겠죠. 모두가 그 비극의 피해자였어요.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강옥부는 잠시 호흡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손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매주 토요일 이 식당을 찾으신 마음을 저는 이제 알아요. 그것은 손님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형벌이었군요. 윤재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다. 네, 사장님. 3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염이 내려도 매주 토요일 동생이 강성일 씨를 밀친 그 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에 와서 두 분께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윤재현의 음성에 깊은 떨림이 있었다. 제 동생이 떠난 후 저는 30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한문학을 가르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죄와 저 자신의 침묵, 그 두 가지를 안고 살았습니다. 강옥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점차 깊은 동정의 빛이 어렸다. 손님도 평생 형벌을 사셨군요. 윤재현은 깊이 흐느꼈다. 네, 평생 형벌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강민호 씨가 받으신 형벌에 비하면 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장님이 견디신 30년에 비하면 제 3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옥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마당의 은행나무로 향했다. 황금빛 잎사귀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굳어있던 어떤 것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러나 동시에 슬픔이기도 했고, 안타까움이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내 깊은 이해이기도 했다. 손님,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손님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분노 속에 살지 않은 사람, 평생을 누명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윤재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흔들렸다. 강옥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윤재현의 옆으로 가서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손님,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30년이면 충분해요. 우리 남편도 이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식당 안을 비추었다. 마당의 은행나무가 조용히 흔들렸다. 30년의 세월이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었다. 오후 4시, 가을 햇살이 점점 황금빛으로 깊어졌다. 두 노인은 식당을 나섰다. 격자 문이 가만히 닫혔다. 강옥부는 윤재현을 마당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에 마주 섰다. 30년 전 강성일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자리였다. 30년 동안 윤재현이 매주 와서 묵묵히 바라보던 그 자리였다. 황금빛 잎사귀들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가을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마치 황금가루처럼. 강옥부는 한참 동안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30년의 시간을 마주 본 사람의 미소였다. 여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을 부르는 음성이었다. 여보, 들리세요?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결백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세상도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떨림이 어렸다. 당신이 평생 안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그 누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가을 바람이 불었다. 은행나무가 흔들렸다. 노란 잎사귀들이 폭포처럼 흩날렸다. 그것은 마치 한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고 떠나는 듯한 광경이었다. 윤재현은 강옥분의 옆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민호 씨,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강성일 씨,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동생, 너의 죄도 내가 마침내 입 밖에 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이었다. 너의 죄와 내 침묵을 안고 살아온 시간이. 너도 이제 자유를 얻기를 바란다. 은행나무가 가만히 흔들렸다. 잎사귀들이 천천히 두 노인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긴 침묵 끝에 윤재현이 입을 열었다. 사장님. 네, 이제 저는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강옥부는 그를 바라보았다. 30년 전 그날의 사건을 모두 진술하겠습니다. 동생의 죄와 저의 침묵을. 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강민호 씨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옥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따스했다. 손님, 고마워요. 윤재현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도 따스했다. 30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두 손이 마침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손님, 강옥분이 다시 말했다. 경찰서에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우리 남편이 묻혀있는 곳에 함께 가주세요. 직접 가서 사과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그 말을 듣게 해주세요. 윤재현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노인의 머리 위로 황금빛으로 쏟아졌다. 은행나무가 그들을 감싸 안듯 서 있었다. 30년의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30년 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비밀의 침묵이 아니라 진실 위에 내려앉은 평화의 침묵이었다. 해가 점차 기울었다. 익선동의 골목길에 노을이 스며들었다. 한옥의 처마들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노을 속에서 더 깊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강옥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손님, 이제 가야지요.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식당의 격자 문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그가 매주 토요일 열고 들어가던 그 문이었다. 그곳에 차려진 들기름, 막국수와 보리굴비 정식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두 노인은 천천히 마당을 나섰다. 강옥분이 마지막으로 식당의 문을 닫았다. 30년의 세월이 그 한 동작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골목길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다. 노을이 그들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손님, 강옥분이 걸어가며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30년 만에 처음 여쭤보네요. 윤재현은 옅게 웃었다. 윤재현입니다. 윤재현 선생님. 강옥분이 그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그것은 30년 동안 그녀가 쉼터의 신사라 부르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고마워요. 윤재현 선생님. 두 노인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을 노을이 그들의 발 아래에 황금빛 길을 깔았다. 30년의 그림자가 그 길 위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멀리 익선동의 한옥 마을이 가을 저녁 속에 잠겨갔다. 그곳 어느 작은 식당의 마당에는 한 그루 늙은 은행나무가 여전히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 나무는 알고 있었다. 30년 전의 비극도, 30년 동안의 침묵도, 그리고 오늘 마침내 풀려난 한 영혼의 자유도. 가을 바람이 그 나무의 잎사귀들을 흔들었다. 황금빛 잎들이 천천히 마당을 가득 덮었다. 마치 한 시대의 끝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이.